근데 지금은 고고학을 통해서 많은 어떤 과학적인 역사적 기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역사 기록에 이 왕은 어떻게 죽었다, 뭐 혹은 이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묻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잖아요. 근데 고고학으로 밝혀져 보니까 아니네,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은 거 아닌데, 그때는 몰랐던 게 혹시 알려진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의 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뼈가 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적인 지식이 많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요즘 같으면은 뭐 폐암으로 죽었다, 뭘로 죽었다 나와야 되는데, 고대에는 외과적인 특징만 기록할 수 있는데 반대로 증명이 된 경우는 꽤 있어요.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의 군주죠, 티무르 군주 같은 경우는, 티무르가 이제 저기 서양에서는 때무르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 말도 때무르란이죠. 이게 뭐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뜻이라고 하대요. 이 사람이 무릎하고 이 손이 안 펴지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발굴을 했어요. 실제 이 사람이 이게 경화가 돼서 강직증 때문에 안 펴지는 것이 증명되었다까지는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발굴해보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수은 중독 얘기 많죠. 예. 그래서 뭐 경면주사 같은 거를 붉게 쓰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사인이 아닐 것이냐. 근데 뭐 49이 이 사람 죽었으니까 뭐 괜찮게 살긴 했는데, 얼마 전에 1980년대 한번 우리나라에서요, 이 굿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거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이 한 그 부적 200장 정도를 그려요. 경면주사 수은이 포함된 거. 이거를 자기가 태우는데 이거를 밀폐된 화장실에서 태운 거예요. 강릉에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며칠 만에 이제 돌아가셔요. 그것이 논문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의식을 치를 경우 이 사람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진시황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죠. umberto eco의 장미 이름에서 예, 그거하고 맞습니다. 생각나네요. 책에 발라놔가지고 금속 못 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제 옛날에도 이런 뛰어난 의술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끔찍한 치료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야, 이런 치료를 받는 차라리 와 그냥 죽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중세 유럽에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해서, 사실은 중세까지도 아니고 근대에 와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치료들이 사실 꽤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그 뇌를 열어서 뭐 치료를 하는 거라든지, 사람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뭐 고문을 하는 것처럼의 치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고대에는 이런 치료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고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근대에 많지 않나요? 뭐 마늘 화장도 있고 전두엽 제거술도 있고. 근데 고대는 아마 그런 흔적들이 사실 잘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대 이집트에서 치료는 아닌데 의학적으로 조금 황당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테스트기거든요. 임신 테스트기가 예, 고대 이집트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와 밀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제 임신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그 위에다가 이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보리가 먼저 발화를 하면은 남아를 임신했다. 그다음 밀이 먼저 발화를 하면은 여아를 임신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아무것도 발화하지 않으면 이 여성은 임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꽤 정확하다라는 사실이 현대에 와서 밝혀집니다. 1963년에 이 사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분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 임신한 여성들을 두고 대조군으로서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이제 보리와 밀의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70%의 확률로 임신한 여성들의 소변에서 싹이 트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 들어 있었던 그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이 그 발화를 촉진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어떤 조치들도 뭐 나름의 어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내려온 지식의 전승 과정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합리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정말 쌓인 역사 속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듣고 배우잖아요. 역사에서도, 저희 역사보다 해서 정말 그 쌓인 역사에서 재밌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중국에서 최고의 의사 하면 화타, 한국에선 허준이잖아요. 유럽에서는 히포크라테스잖아요. 극동 뭐 유라시아에서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유라시아는 그 유명한 의사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옥저가 있어요. 옥저 음루,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현재 두만강 유역, 여기가 또 이 양귀비의 기원입니다.
네네 맞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전체 세계 양귀비의 기원이 여기예요? 아닙니다. 전 세계는 아니고요. 아. 세계적으로 보면 스페인하고 저기 중동 지방의 신석지도 아프가니스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20년쯤 전에 극동 지역에 이제 그 파르티잔스크라고 해가지고 예 뭐 우리말로 빨치산 산이죠. 그 동네에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한 2000년 전에 그 온돌이 나왔어요. 옥저연들이 썼었던. 거기에서 이제 여기는 블로치카인데 발굴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기역자로 온돌에 숯덩이들이 막 나와요. 그게 이제 곡물들이 탄화된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걸 떼다가 이제 그 발굴은 러시아 과학원에서 했으니까 옆에 있는 시무라 연구소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저희는 뭐 보나마나 이거 여긴 추운 동네니까 쌀은 안 나오고 뭐 기장이나 보리, 소스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쪽 사람이 저 며칠 뒤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그 강인덕 선생 어디 있냐고. 왜 그러니까 저희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왜 그는 이거 당신이 준 거 맞냐? 분석한 거 맞냐? 맞다고. 왜?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뭐 갖고 왔는지 아냐? 이게 뭔데요? 이게 양귀비다. 그게 보통 저희가 양귀비란 이름처럼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유행한 줄 알았더니만은 그 전부터 이미 추운 그 두만강 유역에 양귀비가 그것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이게 그러면 혹시 이거 마약 성분이 이게 미묘하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진통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나오는 이게 뭐 순도가 좋다면서요. 추운 데 있으면 그게 높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건 아마 지금 아이들 옛날에 아프면은 왜 그 양귀비 꽃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조금씩 먹었다고 저희 할머니 말씀이세요. 이랬대요. 일제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약을 쓰지 않았을까. 즉 전 국민이 모두 화타였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천연 양귀비가 많아서 이게 미군이 그 불태워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양귀비가 많아서. 예, 너무 그냥 천연적으로 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양귀비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작물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체 작물을 하려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걸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교수님, 양귀비를 통해서 마약을 생산하는 그 정제 과정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양귀비 자체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니 그걸로 계속적으로 흡입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그 일 중에 하나가 재배철에 양귀비 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를 익숙해지는 팔아서? 거예요. 예, 익숙해지니까 이제 따는 애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환각작용을 어떻게 했다고 보냐면은요. 무슬림 역사 속에 보면 암살자 교단이 있어요. 하시시. 예, 하시시 교단. 걔네들이 그걸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은 암살을 하는데 얼마나 대담하게 하냐. 암살하면 우리가 보통 안 보이는 데서 죽이는 게 암살이잖아요. 대낮에 사람 있는 데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시시가 그게 대마초 농축한 게 하시시 아닙니까? 그때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양귀비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중도에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 환각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딱 정치적 암살만 목적으로 하거든요. 암살을 하는데 그걸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바로 죽이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대담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환각에 빠지면 막 몸도 잘 못 움직일 것 같고 정신도 어느 없을 것 정도는 같은데. 있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만 하고 그러지 않았었을까 생각돼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역시 이븐 시나. 이븐 시나인데요. 이분은 뭐 다른 것보다도 워낙 그 제자들이 글을 써요. 우리 선생께서는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번식력도 뛰어나셨다. 아이가 시운이 넘었어요. 50명이. 예, 50명이 넘어요. 그러려면 부인도 많아야 아마 되는 그랬겠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에 자식이 34명이었는데 그러면 29명도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4명이서 50명 이상을 낳았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4명이라는 게 동시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아내가 4명이에요. 자, 선수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바톤 터치를. 네. 한 명 이혼하면 또 채울 수 있고. 대단한 분이. 아니 그래서 사실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국왕이요. 그 아내가 300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 교체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굉장히 큰 재산들을 받으시면서 기분 좋게 선수 교체를.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니까. 그죠? 예, 이혼할 때 유자료를 안 주니까요. 이혼하는. 유전 안 줘요? 예, 홀예금 결혼할 때 홀예금 주잖아요. 아, 결혼할 때 미리 주고 결혼을 하죠? 아, 선금으로 지급 이상하네 말이. 그 부자들은 꽤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일처도 힘들어요.